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 비핵화 조치도 빨라질 수 있다며 미국 내 여론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행사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고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미 합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뉴욕에 도착해 북미 외교수 장관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지혜롭게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재단 해산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수요 집회 참가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추락해 중태에 빠지는가 하면 승마장말이 도심을 질주하는 등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콘 공장 반경 500m 안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7,000세대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에 위협 요인이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조만간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다뤄질 것이며 남북미 3자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속임수를 쓸 경우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첫 소식 김기현 기자입니다.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의 뉴욕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모두 조속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my desire to sign this as soon as possible to give a symbol that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been ended, and I believe that there is a basic sympathy regarding this view. 미국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 정전체제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또 한미동맹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넘어 한반도가 통일돼도 계속돼야 한다며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속임수나 시간 끌기를 할 경우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받을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북미 세 나라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의 일부라는데 뜻을 같이함에 따라 연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미국 내부에 있는 대북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의구심을 푸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들을 취해도 미국이 손해볼 게 없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속도감 있게 나와야 북한의 비핵화도 빨라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도 미국의 참관하에 폐기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추가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설명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속도감 있게 상응 조치를 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미국 측에 추가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선 이제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참관을 위한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인 지원과 예술단 교류 등도 비핵화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손해볼 게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과 핵기지 폐기 등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는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If North Korea goes back on its promise, then we can put on these sanctions once again. The United States has nothing to lose.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발전에 집중하려 한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IMF나 또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된 경제로 나설 뜻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대북 경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의 참여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지려면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비핵화에 따른 북미 경제 협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들 오찬에선 매우 대단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종필 특파원, 1년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과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주요 외교 현안들을 제치고 북한 문제를 연설의 가장 앞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바로 같은 자리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전쟁 불사 발언을 했었는데요. 꼭 1년이 지난 이번엔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축으로 바꾸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 고무적 조치들이 이어졌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정상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어 왔고 매우 대단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지켜보자며 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매우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As the expression goes, who knows? But I think you're going to see a very, very great outcome.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제재는 비핵화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도 통하는 발언으로 시간을 두고서라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큰 순간에 도달하도록 도와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특히 제재 공조의 중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언제쯤이면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고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고 매우 대단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선 11월 중간선거 이전, 즉 10월에 열릴 거란 전망과 합의를 신중하게 만들어내다 보면 중간선거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조만간 시작될 비엔나 실무 협상과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특급 의전을 받으며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조만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국적 여객기가 공항 계류장에 들어옵니다. 10여 대의 검은색 차량이 대기했다가 누군가를 태운 뒤 빠른 속도로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장관급 인사로선 이례적 의전을 받으며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곧바로 숙소로 향한 리 외무상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What time will you make Popeye?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나흘 앞두고 뉴욕에 도착한 미 외무상. 지난해보다 하루빨리 일정을 시작한 것은 폼피오 장관과의 만남을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지난주 폼피오 장관의 회동 제안이 있었고 헤일리 미국 대사도 북미 외교수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I think that Secretary Pompeo will have the next meeting with North Korea. 북한의 확답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의사를 밝혔고 북한 역시 이를 원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만나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비핵화 관련국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과거 정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베 총리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본과 후속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2015년 말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피해자 의사는 무시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현 정부 들어 재검토가 이뤄졌고 이사들까지 사퇴하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재단 해산 통보는 위안부 합의를 지켜달라는 아베 총리의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인데 이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수요 집회가 추석 연휴에도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라도 듣기 시작했던 이 정부를 그렇게 만든 것 결국은 우리였죠, 그죠? 결국은 할머니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재단 해산을 파기 수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유감 표명하면 유감 표명하는 대로 우리 독도 문제가 그렇잖아요. 성명만 내고 그런 형태로 가겠지. 일본이 출연한 10억에는 반환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지를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데 일본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연설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통해 북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답을 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권유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한일인의 메시지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실하게 전달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어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북일 국교 정상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拉致、核、ミサイル問題の解決の先に不幸な過去を清算し、国交正常化を目指す日本の方針は変わりません。 연설 시간 대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설의 10분의 1만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토록 강조하던 압력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북한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私も北朝鮮との相互不信の殻を破り、新たなスタートを切って、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用意があります。 이와 관련해 고노 일본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말한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내일일지 수년 후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일본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이 대부분 끝나면서 전국 고속도로도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정체가 풀리기 시작해 오후 9시쯤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오후 9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입니다. 오늘 귀경 차량은 오후 8시 20분까지 41만 대로 집계돼 평소 주말보다 5만 대 정도 많았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들을 만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연휴 끝자락의 모습들 신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객선이 접안하자 귀경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양손에는 고향의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장모님이 이번에 저 농사지시고 그런 거 다 싸주신 거예요. 뭐 호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파도 감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혼자 손녀를 떠나보내는 할머니의 얼굴엔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전국의 기차역은 종일 떠나는 사람과 배웅하는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게 한껏 이렇게 기대도 됐는데 막상 이렇게 또 며칠 안 되지만 헤어진다니까 섭섭하고.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났던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113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는데 역대 추석 연휴 가운데 최대 인파였습니다. 친구랑 같이 일본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 연휴 때 갔다 와서 너무 좋았고 내일 이제 다시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좀 아쉽긴 한데 좀 기분 좋게 갔다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문을 닫았던 가게들은 다시 손님 맞을 채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요즘 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긴 연휴가 다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또 충전을 해서 또 영업을 시작해서 또 힘차게 영업을 해보려고 잘 쉬었습니다. 일찍이 집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 깊어가는 가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참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여러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들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처벌은 미비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버스 승객이 찍은 영상입니다. 버스 기사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불안불안 운전을 합니다. 정류장에 멈추자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집니다. 서울의 시내버스를 타봤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기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만지기 시작합니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무색합니다.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 차량이 멈추면 어김없이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여기 있는 승객들이 다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버스 기사의 고백입니다. 헬기 타야 되면 중독자 정도. 동료 기사들이 수시로 보내는 메시지를 확인하다 승객들 항의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수급하면 왜 거기다 오라고 너무 내가 하느냐 하기도 하고 한마디도 하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6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도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 원이 전부입니다. 많은 승객을 태우지만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신호대기 정차 중일 때는 예외입니다. 신호 정지 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급출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출발로 인해서 차량 내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타는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아스콘을 만들 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높은 폐암 발병률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아스콘 공장 반경 500m 안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가 전국적으로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아스콘 공장입니다. 대형 트럭과 레미콘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가까운 곳은 불과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9차선 도로 바로 건너편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스콘 공장은 인근 경찰서에서 냄새와 메스꺼움을 호소해 대대적인 보강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아간 날에도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냄새 심하죠. 직선거리 500m도 되지 않는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중인데 2020년 4,4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남원시 내기마을에서 1년간 역학조사를 벌인 끝에 이 마을의 집단 폐암 발병은 반경 500m 안에서 운영 중인 아스콘 공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스콘 공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건설되는 이유는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 위해도 검사와 같은 항목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시하여서 이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녹색연합은 현재 아스콘 공장 반경 500m 이내에 개발 중인 신규 택지가 전국에 모두 12곳, 약 7,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이후가 될 것 같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요즘은 동네 빵집이나 동네 슈퍼마켓이 거의 사라지고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자영업의 위기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사정이 좀 괜찮은 걸까요? 이들이 처한 현실도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해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한 청년 사업가의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서 홍진아, 윤지연 기자의 보도를 차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게 문을 엽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손님들을 생각하며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피자빵 종류나 따뜻한 식빵 그 종류 많이 찾으시죠. 제 나이는 33살, 8년째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작은 프랜차이즈 빵가게를 열었습니다. 결혼장까지 털어 만든 제 오랜 꿈의 터전입니다. 동네에서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가게에서 손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가게를 하고 싶어서 하루에 굽는 빵이 종류만 70가지, 400개입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딱 하루입니다. 배달도 직접 합니다. 고지대다 보니까 주민들이 식빵이나 우유 하나 사러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 배송 차원. 얼마 전 위층에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 발길이 줄더니 매출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70만 원어치를 시켰는데 매출로 나온 거는 40만 원이 채 안 되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경쟁사 빵집이 이렇게 가깝게 생길 수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에 물어봐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본사가 대기업인데 꼭 나 혼자 싸우고 있는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생각부터 나와서 계획을 만든 건데 팔려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안 팔려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빵집을 그만둘 순 없습니다. 내일도 또 모레도 열심히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을 겁니다. 나는 프랜차이즈 빵집 사장님입니다. 이런 빵집 사장님 동네에서 많이들 보실 겁니다. 정확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고 하죠. 전국에 23만 명이 넘습니다. 분명 사장님이긴 한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주들은 상품과 매장, 인테리어, 운영 방식, 영업 시간까지 일일이 본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점포당 평균 영업이익은 1년에 1,750만 원, 한 달에 145만 원 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무제한 장기 근로에 시달려도 경영자란 이유로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장과 직원의 중간쯤에 놓였다고 볼 수 있죠. 프랜차이즈, 특히 편의점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선 편의점주들이 노조를 결성해 노동자로서의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윤지연 기자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로 퇴직해 편의점을 차린 사카이 다카노리 씨. 한때는 벌이가 괜찮았지만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생기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800m 東に離れたところに同じ看板のコンビニができて大幅に売り上げが55万から35万まで売り上げが下がりました。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은 뒤 사카이 씨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뜻이 같은 편의점주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한 겁니다. 私の店自身の売り上げ自身も減ったのと同時に新たにできた店自身の売り上げも上がらない状態が続いてシステム自体に何か疑問を感じまして 본사의 출점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점주가 떠안는 등 불리한 계약 조항을 개선하도록 단체 교섭권을 갖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오사카 지역 최저임금은 25% 넘게 올랐지만 본사 이익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점주에게 전가됐다는 겁니다. 大企業すごく力を持っているので、一人で話しに行ってもなかなか話ができないので、そうやってフランチャイズやっている方たちが連携を取って話をしていくというのは、ごくごく普通のことかなと思います。 노조에 가담한 이른바 사장님들은 130여 명. 지방노동위원회 두 곳이 이들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했고 일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현재 재심 중입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일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도전. 한국의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상생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입법 과제들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2번, 3번 좌절하도록 만드는 카메라 범죄 처벌 법규의 문제점을 강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아저씨는 인터넷 화상 채팅에서 만났습니다.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안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니터에서 제 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아닐까요? 이 남성 다행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남성의 죄목은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이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유포하면 처벌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신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휴대전화로 이 모니터 속 다른 사람의 몸을 찍으면 저는 이 사람의 몸을 찍은 걸까요? 아니면 모니터에 뜬 이미지를 찍은 것일까요? 법원은 제가 이미지를 찍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몸을 직접 촬영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직접 촬영한 화면을 다시 촬영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에겐 직접 찍은 촬영물이나 다시 찍은 재촬영물이나 똑같은 끔찍한 흉기일 뿐입니다. 법조항이 잘못됐습니다. 이 조항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말 때문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찍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재작년부터 10건이 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촬영하는 것도 모두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그거를 유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현재 처벌하도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 길이 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그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가전제품이 알아서 작동되고 간단한 심부름도 척척 해결해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입니다. 호텔 객실에 들어온 투숙객. 실내 조명을 켜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찾습니다. 진이야, 불 켜줘. 객실 물품이 필요할 때도 AI 스피커로 해결합니다. 베스타올 2개 갖다 줘. 베스타월 2개 요청하시겠습니까? 스피커를 설치한 뒤 이 호텔은 손님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 180건 정도 줄었습니다. 혼자만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오신 분들과 여가를 충분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은데요. 비대면에 대한 니즈를 충분하게 만족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까지 진출한 인공지능 스피커. 업무를 하다 생긴 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멤버십 적립 어떻게 해? 상품을 포스에 등록한 후 결제 선택에서 포인트 사용 및 적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일일이 매뉴얼을 찾을 필요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신규 스태프를 채용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계속 붙어서 설명을 해주고 숙련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AI 스피커 도입을 하면서 스태프가 혼자 점포에 있더라도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T 공룡 구글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속속 제품 출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LG전자, 경동나비의 코웨이, 한샘 같은 한국 회사에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 구글홈을 통해서 편하게 보이스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AI 스피커 보급률은 15% 정도. 시장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는 여러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착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휘 기자입니다. 26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왕태윤 씨.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에 혼자 누워있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7-8시간 동안 하체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AI 스피커를 구매한 뒤 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도 말만 하면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고 준이야, KBS,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 스스로 그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 그냥 사치품이나 간일품이 아닌 필수품인 것 같고요. 장구야, 굿모닝. 최신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이민규 씨. 매일 아침 인공지능 스피커가 뉴스를 읽어줍니다. 어려웠던 시간 확인도. 장구야, 몇 시야? 오전 9시 58분입니다. 번거로웠던 날씨 확인도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오늘 비 와? 오늘 비 소식은 없고 현재 날씨는 흐립니다. 복도에 나가서 손을 한번 뻗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론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날씨를 파악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손을 뻗어서 좀 더 확인하기도 하는 경우가. 해외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AI 스피커 응용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안경을 쓴 뒤 사물을 보면 물체의 형상을 음성으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Think it's a man jumping in the air doing a trick on a skateboard. 동화책 읽어줘. 첨단 기술이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는 착한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에서는 3년 반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상황이 심각한데 굶주림으로 죽음에 내몰려 있는 아이들이 40만 명에 이릅니다. 김영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예멘 북부의 한 병원. 뼈가 앙상한 아이는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에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울 힘도 없는 듯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인 아이의 부모들도 굶주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나뭇잎을 뜯어 만든 먹거리로 끼니를 때우며 목숨을 겨우 부지합니다. 약한 어린아이들은 가장 먼저 병에 걸리고 오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심한 영양실조로 목숨이 위험한 어린이가 40만 명이나 된다고 국제구호단체는 전했습니다. 3년 반을 넘긴 내전은 끝이 보이지 않고 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The situation of the families without any job, without any income, with no salaries for public employees and in the middle of the war is catastrophic. 전쟁 이후로 매일 5명꼴로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희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기상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며 6년 전부터 스마트 기상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4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용화에는 실패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담당 공무원 상당수는 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이번 여름.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건물 밀집도와 녹지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2, 3도의 온도차가 나는 등 폭염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뜨거우면서도 그 바람, 동네 바람하고 여기 바람하고 달라. 기상청은 이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며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용화를 앞두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성한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 보고서입니다.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 사업계획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의 근거와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도중 2차례 중간 기획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엔 학계나 연구기관 등 전문가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개발 단계에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을 맡았던 기상청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이 승진했고 1명은 선임국장직으로 영전했습니다.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70% 이상의 담당자가 인사상 혜택을 받습니다. 관리감독 부실,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낭비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요즘 이발소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충북 증평에는 황혼의 이발사가 6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이발소가 있습니다. 추억과 향수가 가득한 이제는 마을의 사랑방이 된 동네 이발소에 이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5년 처음 문을 연 작은 이발관. 시간이 멈춘 듯 17제곱미터 남짓한 이발소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누런 벽보가 여전하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세면대도 놓였습니다. 이발사 박혜진 씨는 벌써 6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비누 거품을 내고 잔뜩 날선 면도칼로 수염을 밀어냅니다. 이발과 면도를 하는 40분 남짓. 손님들과는 정이 넘치는 대화가 끊임없이 오갑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수십 년 단골은 마음을 나누는 벗이 됐습니다. 면도를 그냥 여기 오면서 내 마음대로 아주 싹 들게 깎아준다는 거. 여기 오면 내 친구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먹는 거 있으면 술 한 잔도 남았고. 14살에 처음 가위질을 시작했던 소녀는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이젠 쓸모없어졌지만 손때 묻은 낡은 이발 도구와 칼날이 무뎌진 가위는 평생 간직하고 싶은 보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시작했다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손님들 아니요? 손님들한테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든 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지만 동네 사랑방이 된 이발소는 세월의 무게를 잘라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케이크를 곁들여 커피를 마십니다. 출근 직후나 식사 뒤에 커피를 마시는 일은 이제 일상입니다. 커피 마시면 아무래도 정신이 좀 깨는 것 같아서 더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좀 졸리거나 그럴 때 마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커피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커피 소비량이 한 잔씩 늘 때마다 우울증 위험은 8%씩 떨어졌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기운을 북돋아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인은 우울증의 원인인 뇌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뇌에서 기분을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서 기분 전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오히려 불안이나 불면증이 악화돼 기분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권하는 카페인 적정 섭취량은 하루 400mg 이내.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mg가량 들어있는 만큼 건강한 사람은 하루 커피 넉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크림이나 설탕이 들어간 봉지 커피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원두 커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모레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최고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오늘까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사흘 전 처음으로 신생아 감염이 확인됐으며 감염된 신생아들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예고된 11개사 소액 주주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 측이 올해 개정된 코스닥 상장 규정과 시행 세칙을 막무가내로 적용해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며 상장 폐지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거래소는 재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겨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11개 기업을 내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모레부터 정리 매매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해총 정우 일면 스님은 오늘 이번 선거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종단 파행은 물론 종단이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될 것이라며 총무원장 후보를 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는 원행 스님 단독 후보로 치러집니다. 네, 어릴 적 만화 즐겨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떠오르는 옛날 만화들이 최근 다시 출판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만화 잡지에 연재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래곤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잡지 뒤편에 실려 있어 매주 잡지 나오기만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때 모습 그대로 드래곤볼이 다시 나왔습니다. 연재를 하던 때처럼 매달 한두 권씩 나눠내고 잡지에 실려있던 브로마이드나 사파까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연재를 했었던 형태와 가장 유사하게 보이도록 책으로 만들었고요. 드래곤볼의 팬들이라면은 이 책을 보면서 그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드래곤볼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31권짜리 전집을 20권으로 새로 내면서 표지도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을 살려 싹 바꿨습니다. 두 작품 모두 완결된 지 20년이 넘은 데다 이미 복간된 적도 있지만 아직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판이 바뀔 때마다 구입해 소장하는 팬층이 있을 정도입니다. 완결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기 있는 만화다 보니 매니아층들이 많이 찾고 있고 현재는 신간만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작가들의 명작도 다시 출판되고 있습니다. 순정 만화 작가 황미나의 대표작 레드문과 우리는 길 잃은 새를 보았다를 비롯해 이연세의 SF 대작 아마게돈도 새로운 표지로 복간됐습니다. 새로운 표지랑 또 그런
컬러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어렸을 때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래서 친구들과의 추억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보고도 싶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명작 만화들이 만화 팬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